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생각의 쓰임, 생각 노트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생각 노트. IT 회사의 마케터로 입사해 브랜드 마케터로 일했다. 현재는 IT 서비스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생각 노트는 입사 1년 후 흘러가고 잊혀진 사적인 생각을 잘 수집하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시작한 개인 블로그였다. 트렌드와 브랜드에 대해 왜 이 트렌드가 떴을까? 어떻게 이 브랜드가 주목받게 됐을까? 질문을 던지며 사적인 생각을 콘텐츠로 만들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찾아보는 블로그가 됐고, 이를 시작으로 뉴스레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1인 브랜드를 확장하며 현재는 약 10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도쿄와 교토에서 발견한 고객 중심적 사례를 담은 도쿄의 디테일과 교토의 디테일이 있다. 단단한 나만의 생각을 꾸준히 만들고 싶은 분, 잠깐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수집하고 싶은 분, 생각을 잘 기록하고 싶은 분, 생각으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분, 본업과 사이드 프로젝트의 시너지를 만들고 싶은 분, 퍼스널 브랜드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을 건네고 싶습니다. 목차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생각이 쓰이는 지적인 놀이터로 초대합니다. 1장, 생각을 담는 그릇, 생각 노트. 2장, 사소한 생각을 찾아보는 콘텐츠로 만들기. 3장, 생각의 재료를 모으는 인풋 루틴.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생각이 쓰이는 지적인 놀이터로 초대합니다. 2016년 5월 생각 노트를 시작했다. 생각 노트의 마케터로서의 관심사를 보고 듣고 관찰해 관점을 담은 생각으로 만들어 기록했다. 생각, 기록, 공유, 이 세 가지에 집중해왔다. 건강하고 단단한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 루틴을 만들어 습득했다. 책, 신문, 잡지, 팟캐스트, 넷플릭스를 가까이에 두고 떠올린 생각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 뒤 기록된 생각을 콘텐츠로 만들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퍼블리에 나눴다. 생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데 충실했던 시간은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2018년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에서 도쿄의 디테일, 디지털 리포터를 펀딩해 1200%라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숫자를 경험했다. 그 후 도쿄의 디테일은 종이책으로도 나와 좋은 반응을 얻었다. 1년 뒤에는 속편으로 교토의 디테일이 디지털 리포트와 책으로 나왔다. 죽기 전에 책 한 권 내보고 싶다는 꿈이 어릴 적으로부터 있었는데 2권의 책을 쓰며 꿈을 이뤘다. 게다가 콜라보레이션 제안 메일도 받기 시작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브랜드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다.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잡 오퍼 메일을 보내준 브랜드도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감사한 일은 나의 생각에 귀 기울여주는 구독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여러 채널을 합치면 무려 10만 명이 넘는 고마운 분들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만약 5년 전에 생각 노트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땠을까라고. 아마 5년간 생각 노트로 잃었던 모든 것들은 없었을 것이다.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을 것이고 회사 생활이 내 생활의 전부였을 것이다. 쌓이는 연차 앞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면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을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 생각 노트를 시작한 덕분에 과거의 다른 내가 될 수 있었다. 회사 생활에 지쳐 잃어가고 있던 나의 모습을 다시 찾았고 나의 생각과 관점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사람들이 찾아보는 채널이 되기 위해 생각을 기록으로, 기록을 콘텐츠로 만드는 과정을 고민하고 기획력을 길렀다. 독자의 반응과 피드백을 보면서 대중적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마케터이자 기획자가 될 수 있었다.
매사에 궁금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만의 논리를 만들며 관점을 키울 수 있었다. 결국 생각 노트는 내게 있어서 최고의 자기계발인 셈이었다.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자신은 블로그를 하는 지원자라면 반드시 눈여겨본다는 것이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인사 담당자는 생각 연습을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할 줄 안다는 점에서,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블로그하는 지원자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본다고 대답했다. 예전에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나조차도 이런 후배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기록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경험이 얼마나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발전시켰는지 잘 알기에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끌린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콘텐츠로 만들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절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거나 포털 블로그에 글 하나 남기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10분 만에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은 얼마든지 간단하고 편하게 사적인 생각을 쓸모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이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내 생각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것 같다. 요즘은 정보의 생산과 소비가 워낙 빠른 흐름으로 흘러간다. 정보 접근성 역시 그 어떤 시대보다 용이하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생각이 더 중요해진다. 확고한 생각으로 많은 정보를 정갈하게 받아들이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나의 단단한 논리로 설득하는 일, 이 일이 결국은 생각을 콘텐츠로 만드는 일과 맥이 통한다. 지난 5년간 생각의 쓰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각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기록하기 위한 루틴으로는 무엇이 좋을까? 나의 생각이 찾아보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각 채널에 맞는 생각 기록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거치며 지난 5년을 보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역설적이게도 본업인 마케터와 기획자의 영역을 길러줬다. 생각하는 삶을 살자 일하는 삶도 더불어 좋아진 것이다. 이 책에 적은 나의 생각 쓰임 이야기가 생각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조금 더 원대한 꿈을 적어보자면 사적인 개인의 생각과 시선, 관점이 더 풍부해지는 세상에 기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서로의 생각에 영감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지적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적인 놀이터가 넓어지면 좋겠다. 생각의 쓰임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이 다방면으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생각을 글로 써왔던 나의 또 다른 자아와 성장, 생각 노트에 관한 것이다. 나의 생각과 기록 생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 것처럼 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부디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며 책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1장 생각을 담는 그릇, 생각 노트. 진짜 나를 찾기 위해 시작한 여정.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뱉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볼 수 있는 새로운 자아가 필요했다. 사람들에게 나의 관점과 생각을 자유롭게 전달하고 나누는 나다운 것들이 쌓이며 생각 노트가 되었다. 생각 노트를 시작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나만의 공간을 찾고 싶은 바람 때문이었다. 늦은 시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공간, 내 영역, 내 방을 갖고 싶다. 심적으로 느껴지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내가 관심사를 파고들며 즐거움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지낼 수 있는 공간.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나만의 공간을 원했던 건 점차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 당시 나는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이 매우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었다. 회사 생활을 하는 내내 내 말이 혹시 실수가 되지는 않을지, 허무맹랑한 생각이라 여겨지지 않을지,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핀잔 맞지는 않을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자존감은 낮았고 자신감은 없었다. 주변 사람의 시선을 쓸데없이 많이 신경 쓰는 고질적인 내 성격 탓도 있었다. 자주 움츠러들었고 심한 긴장감에 몸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떨기도 했다. 나 자신으로 그동안 잘 살아왔던 나에게 회사는 새로운 자아로 살아갈 것을 원했다. 이상하게 회사 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내가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매번 오늘도 회사원 아무개로 열심히 살아보자는 굳은 다짐을 하고 들어가야 했다. 그래서 그랬을까? 문득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길에서 희미해지는 나를 찾고 싶었다. 생각 노트는 그런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생각 노트는 온라인에 만든 나만의 방이다. 이곳에서는 나의 관점, 생각, 해석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다. 듣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든든하고 의지가 됐다. 일단 무엇이든 블로그에 뱉어보자. 그렇게 생각노트라는 이름의 기록 생활이 시작됐다. 블로그를 열었고 내 생각을 차츰 이곳에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찾아갔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이런 관점도 갖고 있지. 조금씩 나에 대해서 다시 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점차 균형감을 갖추게 됐다. 회사원 100%로 사는 것이 아닌 회사원 50%, 생각노트 50%의 비율로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말이다.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이야기를 들어줄 곳에 무엇이든 뱉어보자는 생각. 그것이 생각노트의 시작이자 나를 찾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는 점점 나를 찾아갔다. 내 관점의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을까? 내가 만드는 콘텐츠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소속과 직무를 벗어던진 나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될까? 현실 세계의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진짜 나를 평가받을 수 있었다. 생각 노트를 하면서 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함께 협업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본명과 회사를 조심스럽게 알려줬을 뿐이다. 책도 생각노트라는 부캐로 냈고 몇 곳에서 진행하면서 인터뷰도 모두 생각노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얼굴이나 목소리가 노출되는 영상 인터뷰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강연 역시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다. 단 독자와의 만남을 한 적은 있었는데 뒤에서 언급할 예정이다. 2018년 도쿄의 디테일을 출간한 후 부모님께 몇 권 드리며 내가 쓴 책이라고 소개했다. 부모님은 책을 들고 한참을 살펴보시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며 내 이름이 어디 나와 있냐고 물으셨다. 자식 책이 나왔다고 하니 당연히 자식 이름이 크게 새겨진 책을 기대하고 있을 테고 그 책을 주변 분들에게 드리면서 자식 자랑 좀 하고 싶으셨을 것이다. 어머니, 저는 생각노트라는 부캐로 활동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셨다. 아무리 그래도 책은 너 이름으로 써야지. 사실 익명으로 활동한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겸직 제한 때문이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었다. 출판이나 강연은 당연히 컨펌을 받아야 했고 나를 드러내며 활동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막고 있었다. 그래서 블로그 활동을 하고 퍼블리에서 펀딩을 하고 책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숨겨야 했다. 익명이 좋은 점도 있다. 우선은 컨텐츠만을 평가받을 수 있다. 내 이름도 내 나이도 내 회사도 내 학력도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각노트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건 오로지 컨텐츠였다. 컨텐츠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 좋은 점은 나의 본업과 생각노트가 철저히 분리된다는 것이었다. 내 이름 아무개로 하는 이중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각각의 캐릭터에 번갈아가며 몰입할 수 있었다. 회사원으로 일할 때는 회사원의 역할에 집중했고 그 시간이 끝나면 생각노트로 전환하여 생각노트에 몰입했다.
철저한 분리는 각자의 몰입을 만들었다. 익명으로 숨어 있더라도 독자들은 컨텐츠에 집중한다. 도쿄의 디테일, 교토의 디테일을 출간하며 확신했다. 그전에는 저자의 본명을 밝히지 않은 블라인드 저자보다 자기소개에서 이력을 확실하게 어플해주는 저자의 책에 눈길이 가고 구매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노트라는 익명의 저자가 쓴 책은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때 저자의 유명세보다 컨텐츠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가 누군지 숨긴 채 생각노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활동할 예정이다. 어느 경력관리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소속의 힘에 가려져서 진짜 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와 연결된 표현으로 늘 상기하는 말은 나의 시장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다. 내가 회사도 버리고 나이도 버리고 학력도 버린 채 같은 시장에 나온 다른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실력을 비교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익명으로 활동하면 시장 가치에 민감해진다. 나의 소속이나 직함에 끌린 분들이 아닌 오로지 내 콘텐츠에 모인 분들이기에 콘텐츠가 별로라면 미련 없이 떠나간다. 실제로 부족한 콘텐츠를 올리면 팔로워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럼 이 시그널을 보고 난 깨닫는다. 아, 이번 콘텐츠는 별로였구나. 다음에는 더 잘 만들어야지 라고. 그러면서 계속 높은 시장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점이 나를 자극하고 계속 창작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익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브런치 등 어떤 플랫폼이라도 상관없다.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키우는 맛이 있다. 내가 차마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좋다. 지인들 눈치를 보지 않아서도 좋다. 내성적인 사람도 마음껏 나를 표현해 볼 수 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활동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것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익명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다. 나만의 관점을 담는 마케터의 이중생활. 나의 본업은 마케터이다. 어떤 것을 해도 쓸모있길 바랬고 누군가에게 전달되길 바랬다. 생각노트의 기록에 관점을 더하자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했다. 마케터가 된 후 일을 잘하기 위해 다양한 인풋을 미친 듯이 찾아 습득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카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찾아보는 것은 기본이고 기획자의 센스가 돋보이는 전시, 페스티벌, 강연, 이벤트에는 의무감에 가까운 마음으로 참석했다. 다양하고 많은 인풋을 받아들이면서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눈과 머리가 트이기 시작했다. 보고 들은 것을 나열하는 기록에서 느낀 것을 서술하는 기록으로 바뀌며 나만의 관점으로 쓴 콘텐츠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생각노트를 시작하던 당시 대립미술관의 인기가 상당했다. 대립미술관은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였다. 사람들은 대립미술관을 설명할 때 전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작가가 누구고 어떤 기획으로 전시가 꾸며졌으며 인상 깊었던 전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런 기록이 곳곳에 많았다. 하지만 내게는 조금 색다른 것이 보였다. 전시 내용보다도 미술관 밖에 길게 줄 서 있는 관객에 더 눈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관람객의 대부분이 2030 세대라는 점도 눈에 띄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어떻게 대립미술관은 줄 서는 미술관이 되었으며 젊은 세대에게 사랑받는 미술관이 되었는지 말이다. 다소 고리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미술 관람을 어떻게 젊은 세대의 방식으로 풀어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다녀온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으며 내가 직접 관람을 하면서 느껴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을 나의 관점으로 적어봤다. 아래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첫 번째, 알고 보니 대립미술관은 건설사가 지은 미술관.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메세나 정신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미술관이 바로 대립미술관. 문화예술에 대한 철학이 있기에 전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두 번째,
일상이 예술이 되는 미술관, 대립미술관의 슬로건 좋다. 이런 방향성이 있기에 전시를 보다 쉽게 풀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전시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세 번째, 젊은 관람객이 많은 이유는 관람 문화를 혁신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 사진 촬영을 허용하고 한 티켓으로 여러 번 입장이 가능하기도 젊은 세대의 관람 흐름을 잘 읽고 도입한 것이 유효. 그리고 이렇게 적은 것을 글로 써서 완결지었다. 완성된 글은 다음 페이지에 첨부했다. 해석은 정답이 아니다. 그저 내 생각이고 추론일 뿐이다. 처음에는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 사람들이 공감을 해줄까 걱정되기도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 어쩌나 막연히 불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자체 검열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기록하는 공간 본연의 역할은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다. 기록하는 것이 우선이지 공유가 우선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후 내 관점에 의한 기록과 생각을 써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관점에 공감해주는 분들이 생기면서 생각 노트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기록은 나만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 왜 이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숫자를 붙여가며 해석해 보는 것이다.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했고 내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콘텐츠를 만들면 그것이 나만의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결국 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된 기록이어야만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생각 노트를 처음 운영할 때부터 관점에 승부를 걸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둔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관찰한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하는지 관찰한다. 그리고 기록하고 질문하고 해석한다. 나만의 해석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아직도 답을 찾아가는 중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체계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다. 뭔가 시스템으로 체계화하면 보다 쉽게 나만의 해석을 얻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내가 구축한 해석 기르기 프로세스는 크게 4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바로 관찰, 기록, 질문, 해석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관찰과 기록이다. 마케터로 일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마케터 선배에게 가장 먼저 배웠던 부분이 바로 관찰이었다. 흐름과 변화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선배의 말이었다. 이 관찰은 크게 사람에 대한 관찰과 이슈에 대한 관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사람에 대한 관찰은 나의 취미 중 하나인 사람 구경이다. 어딜 가도 사람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여행에 가서도 현지 사람 구경에 몇 시간을 보내곤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관찰을 할 때마다 얻은 생각이 꼭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은 관찰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에어팟이 대중화되는 것도,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점점 10대에게 선택받고 있는 것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인기도, 패션 브랜드 슈프림의 인기도 모두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가장 먼저 알아챘다. 지하철은 선입견 없는 무작위 표본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둔 채 사람들을 구경한다.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살펴본다. 다음은 지하철을 탔던 어느 날의 관찰 일지다. 1. 어르신 중에 에어팟 사용하는 분이 많네. 에어팟 사용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 애플의 제품 편의성은 정말 대단. 이제 전 연령 모두가 무선 이어폰을 쓸 듯. 에어팟 프로도 많이 보임. 갈아탄 사람 좀 되는 듯. 2.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 젊은 세대도 꽤 보이는데 무선을 안 쓰고 유선을 고집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 유선을 쓰는 나름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3. 손녀 손잡고 양쪽에 앉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풍선을 들고 계심. 손녀에 대한 애정이 가득히 느껴지는 씬. 4.
책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칸에 아무도 없음. 5. 2030으로 보이는 사람의 신발의 절반은 나이키, 절반은 컨버스. 컨버스가 아웃도어 브랜드의 날림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네. 그 비결은 뭘까? 6. 반바지 입은 남자들 많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 2020년 5월 17일 지하철 안에서. 이를 통해서 무선 이어폰이 이제 표준이 되어 간다는 점. 유선 이어폰을 일부러 사용하는 사용자층은 없을까 하는 호기심. 독서 인구가 갈수록 줄어간다는 점. 컨버스가 대세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캐치한 뒤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간다. 더 알아보고 싶은 건 더 알아보고 더 생각하고 싶은 건 더 생각해본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찰을 하며 먹고 마시고 쉬고 이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금의 트렌드를 읽으려고 한다. 두 번째 관찰은 이슈에 대한 관찰이다. 뜨고 지는 다양한 이슈를 놓치지 않고 습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인풋 소스를 늘리는 것이다. 예전에는 인풋 소스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건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나에게 맞는 인풋 소스를 찾은 뒤 이를 루틴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감도 사라지고 내게 최적화된 인풋 소스를 받으니 소화도 더 잘 된다. 내가 이슈를 관찰하는 인풋 소스는 이렇다. 책, 신문, 잡지, 인터뷰 컨텐츠, 팟캐스트, 성장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를 통해 어떤 트렌드와 브랜드, 인물, 어젠다와 쟁점이 뜨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사람과 이슈에 대한 관찰을 완료하면 이를 기록한다. 어디든 좋다. 들고 다니는 수첩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다. 각 루틴별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3장에 더 자세히 다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